내분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시간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 녹화분이 조금 손상이 있어서 앞부분만 제가 따로 지금 녹화를 하는 거고요. 뒷부분부터는 또 실시간 강의했던 걸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분비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호르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피추이터리, 하이포살라무스 피추이터리 액세스긴 한데 이제 피추이터리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파라사이로이드, 그리고 부신에 대한 거, 아드레날 글랜드, 그리고 이제 뭐 췌장과 관련해서 당뇨, 뭐 이런 것들, 대사질환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이제 엑시스를 설명하는 건데, 이따가 각각의 장기별로 다 따로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하이포살라무스, 피추이터리, 그리고 엔도오간 엑시스들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따로 이 피추이터리랑 그 다음에 뭐 아드레날 글랜드 각 파트에서 따로 공부를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쭉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호르몬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이게 생리학 책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 오늘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에서 뭐 특별히 신경 쓰실 거는 없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호르몬들이 하는 이 일을 쓰고 있는 건데 보시면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이 베이잘 메타볼리즘의 25%를 담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또 사이로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콜티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하는 일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 다른 호르몬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고 스트레스 같은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호르몬이긴 한데 뭐랄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PTH랑 바소프레신은 하는 일이 명확합니다. 이거는 네프로 때 같이 공부했잖아요. PTH는 프리 워터 클리어런스를 헛소리야. PTH, 바소프레신,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이런 애들은 이제 하는 일이 명확한데 PTH는 칼슘 인 조절하는 애죠. 결론적으로는 칼슘을 올리고 인을 떨어뜨리는 애. PTH 얘기는 네프로에서 했을 리가 없죠. 요거는 이따가 부갑상선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분비. 그때 공부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칼슘을 올리고 인을 떨어뜨리는 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제 바소프레신이랑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죠. 바소프레신은 다른 말로 ADH, 안티다이어레틱 호르몬, 그리고 미네랄로콜티코이드는 다른 말로 이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이 둘은 네프로에서 열심히 제가 얘기를 했죠. 바소프레신은 프리워터 클리어런스를 조절을 해서 농도를 변화시키는 애다. 오스몰라리티를 조절하는 애다. 볼륨보다는 오스몰라리티를 조절하는 애다.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애는 농도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볼륨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애다. 베스큘라 볼륨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은 당연히 글루코스 조절하는 애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르몬들은 이 셀 멤브레인에 있는 리셉터에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TSH다 라고 하면 안테르 피추이터리에서 만들어지는 TSH가 사이로이드에 작용을 해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만들도록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 사이로이드의 표면에 TSH에 대한 리셉터가 있죠. 거기에 이제 TSH가 결합을 해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셀 멤브레인에 있는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안쪽에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하는데 결국 안쪽에서 세컨더리 메신저가 만들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셀의 리스폰스, 셀룰러 레벨의 리스폰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호르몬들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핵 안에서 직접 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라이포필릭한 호르몬들인데 라이포필릭하다는 게 생각해보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만들어지면 라이포필릭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을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글루코콜티코이드라고 하는 콜티졸,
미네랄로콜티코이드라고 하는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이제 성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주로 얘기하지만 왜 무슨 뉴스나 이런 데서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주로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고 핵 안에 직접 작용을 한다. 갑상선 호르몬도 직접 작용합니다. 그리고 바이타민 D는 호르몬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바이타민 D도 직접 작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세포막에 결합하여 작용하는 호르몬. 사실 거의 모든 호르몬이 세포막에 결합해서 작용을 합니다. 오히려 핵 안에 직접 작용하는 애들이 예외적인 애들이죠.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바이타민 D 이런 것들이죠. 보면 바이타민 D,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 티록신, 글루코콜티코이드 이런 것들이 핵 안에 직접 작용하는 호르몬들이었죠. 답은 4번인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분비라는 과목은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냐면 이 굉장히 이유가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뭔가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호르몬 수치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막 이유 없이 외우거나 그런 게 조금 적은 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르몬이라는 거는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컨트롤이 되고요. 그래서 상위 호르몬들이 있고 엔드 오간에서 이제 타겟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타겟 호르몬이 다시 올라가서 이 상위 호르몬들을 이제 억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호르몬들을 직접 다 재면 어느 레벨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능이 항진되거나 기능이 감소되거나 이걸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거든요.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그러면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위에서 많이 나오라고 해서 얘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얘가 그냥 혼자 미쳐가지고 많이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어디선 떨어지고 어디는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가 문제고 원인은 이것 때문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피튜이터리에서 생긴 병인지 부신에서 생긴 병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호르몬 수치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전부 다 네거티브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강론으로 얘기하기 전에 총론에 몇 가지 공부할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식욕에 대한 거고요. 컷 펩타이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들 중에 식욕에 관련된 애들이 있는데요. CCK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장에서 CCK라는 게 분비가 되죠. 그럼 얘는 담낭을 수축시켜서 담즙을 분비하게 하고 췌장에 소화효소가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이게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분비되는 거니까 그럴 때 막 더 식욕을 올릴 수는 없죠. 오히려 식욕을 억제해야죠.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더 이상 먹기 힘들다, 배부르다, 뭔가 물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CCK 또는 이제 위에 가면 GLP-1, 센트럴에 직접 작용하는 GLP-1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렐린이란 건 오히려 공복에서 분비되는 거라서 식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게 CCK, 식욕을 촉진시키는 게 그렐린. 그리고 센트럴에 직접 작용하는 애 중에 GLP-1이 식욕을 억제시키는 애다. GLP-1은 나중에 이제 당뇨 공부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중 감량을 일으키는 약이라는 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항상 미용 쪽에서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만 뺄 수 있다면 굉장히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효과가 좋고 가장 핫한 최근 한국에서 이런 다이어트라기보다 하여간 이 체중을 줄여주는 약이라고 하면 삭센다라는 상품명이고 성분은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해서 GLP-1 아고니스트예요. 그래서 이 GLP-1이 식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했던 지금도 핫하지만 주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팔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좋고. 그게 GLP-1 아고니스트다. 아, 당연히 살 빼는 효과가 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르몬 중에서는 렙틴이라는 애가 이따 지방세포에서 다시 나올 텐데, 렙틴이라는 애가 역시 식욕을 억제시키는 물질이고요. 이 렙틴이라는 것도 밝혀진 지 되게 오래됐는데, 우리가 소아 때부터 식욕이 도저히 조절이 안 되면서 이 고도 비만인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원인을 찾아보니 일부가 이런 렙틴이 선천적으로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욕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렙틴이라는 게 나와서 식욕을 억제시키는데 렙틴이 분비가 안 되면서 식욕 억제가 잘 안 되고 이제 계속 많이 먹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고도 비만으로 가는, 그 렙틴으로 치료를 하니까 렙틴이 분비가 되게 만드니까 다시 이제 그런 게 해결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부터 알려진 물질인데, 렙틴도 식욕을 억제시키는 물질이긴 합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고도 비만이신 분들 중에,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저렇게 먹으면 배가 안 부를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러세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배가 나오면서 막 배부르다, 못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분들은 배가 부르다는 건 도대체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진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욕 억제 물질의 이 분비에 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고도 비만으로 많이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렙틴, 그렐린, GLP-1 뭐 이런 것들, 아까 CCK 여기 말씀드렸던 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슬라이드를 뭐 다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장관에서 분비되어 식욕을 억제하는 신호로 작용하는 물질은 CCK, 또 뭐 GLP-1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CCK, GLP-1 이런 애들이 위장관에서 분비돼서 식욕을 억제하는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주로 공복 시에 위에서 발현되며 시상하부 수준에서 작용하여 식욕을 증가시키는 펩타이드. 식욕을 증가시키는 애로 여러분이 알아둘 만한 애는 그렐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시험에 내긴 좀 어려워요. 그렐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세포 얘기입니다. 지방세포가, 여러분이 지방 그러면 무조건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요. 지방세포가 어디 있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달라요. 복부에 있는 지방은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게 작용해요. 그건 확실해요. 정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우리 몸의 장기 주변에 붙어 있는 지방들도 있거든요. 혈관에도 지방이 바깥쪽에, 혈관 안쪽 말고 혈관 바깥쪽에, 혈관의 바깥쪽에 이 지방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심장 같으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심장 해부 이런 거 할 때 보면, 심장만 딱 보면 심장에 그 우리가 코로나리 아테리가 있잖아요. 뭐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뭐 이런 코로나리 아테리 주변으로 하얗게 이렇게 지방이 덮여 있어요.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당연히 이런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여기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긁어내잖아요. 그럼 병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포라는 게 그냥 지방 덩어리가 아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어떤 물질이 분비되냐에 따라서 몸에 좋게 작용하기도 하고 안 좋게 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세포는 몸에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복부에 있는 지방은 진짜 나쁘다. 하지만 복부 이외에 있는 지방세포들은 몸에 나쁜 애들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 지방세포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렙틴, 아디포넥틴, 뭐 레지스틴 이런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렙틴은 아까 식욕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뭐 우리 몸에 좋게 작용하는 애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디포넥틴이라는 애는 확실히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게 작용하는 애예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볼까요? 지방 조직에서 발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인데 인슐린 센스타이징 효과가 있고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얘가 부족하면 당뇨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 뭐냐? 아디포넥틴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게 작용하는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 지방이냐에 따라 다 다르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뇌하수체부터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부족한 경우, 기능이 과한 경우,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이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인데 그린 여기 있는 호르몬들은 다 안테리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냥 칸이 모자라니까 그냥 다 쓴 거고 안테리어에서 다 분비되는 호르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은 분비를 촉진시키는 애들, 빨간색은 분비를 억제시키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리슨에 있는 거에다가 제가 조금 더 화살표를 한두 개 더 그리긴 했습니다. CRH는 HTH를 분비하고 HTH는 부신해서 콜티졸을 분비한다. 당연한 얘기. TRH, TSH, 사이로이드 호르몬 하실 거고요. GnRH가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나오고 안티레피치털에서 고나도트로핀이라고 부르는 LHFSH가 나오고 그게 이제 성선에 작용을 하고요. 이 프로락틴은 자극하는 물질은 없고요. 항상 억제하고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애가 프로락틴을 항상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이 그로스 호르몬 분비를 자극을 하고요. 그 외에 소마토스타틴은 그로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정상인에서는 도파민이 그로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다른 호르몬들은 다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프로락틴의 경우에만 도파민이 이제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추이터리 스톡이 이 줄기가 뇌하수체 줄기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튜머 같은 게 생기면서 이게 눌려가지고 이 혈관이 눌리면서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이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혀서. 그러면은 이런 호르몬들이 다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분비가 증가하는 애가 있죠. 이게 누구겠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이게 없어져요. 그럼 다른 애들은 다 줄어. 근데 프로락틴의 경우에는 이 도파민이 억제를 하고 있다가 억제가 안 되니까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피튜이터리 스톡에 데미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튜머, 이런 경우에 다른 애들은 다 감소하고 프로락틴만 좀 증가합니다. 호르몬 검사를 보면 아 이건 피튜이터리 스톡의 데미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자, 정상인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건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이라는 애예요. GHRH. 걔 말고 도파민도 3번. 도파민도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긴 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거 아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크로메갈리라고 하잖아요. 성장 호르몬을 막 심하게 분비하는 종양이 있는 경우.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는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이 아크로메갈리 환자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파민이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이냐 아크로메갈리 환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 안티레피치톨에서 나오는 것들 다 설명했었고요. 이런 것들 있다. 뭐 그로스 호르몬, 프로락틴, TSH, HTH, LH, FSH 이런 것들이 있고요. 후엽에서 분비되는 게 이제 ADH, 네프롤로지에서 나오던 ADH, 다음에 출산할 때 관련하는 뭐 옥시토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안테리어랑 포스테리어가 있는데 포스테리어는 그냥 뇌의 일부예요. 정말 그냥 뇌예요. 뇌인데 브레인인데 그냥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 뿐이지 그냥 브레인이에요. 근데 안테리어 피추이터리는 원래 브레인의 일부가 아니에요. 저 다른 구강 상피세포 기원으로 만들어진 아예 상피세포 기원의 다른 조직이거든요. 얘가 날라와서 여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뇌의 일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조직인데 이사를 와서 여기 붙어 있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인의 다른 하이포살라무스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포살라무스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호르몬이 여기 혈관을 통해서 안테로피추터리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기와 장기 사이,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을
포탈 베슬이라고 하잖아요. 장이랑 간 사이를 간 문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이포살라무스랑 안테리어 피추터리 사이에 있는 혈관을 우리가 뇌하수체 문맥이라고 하죠. 피추이터리 포탈 베슬, 뇌하수체 문맥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쉬한 증후군 요즘 거의 없지만 우리가 출혈이 좀 심하거나 막 하면 이 피추이터리에 손상이 오는데요. 그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중에 어디가 오냐? 안테리어만 거의 옵니다. 안테리어는 원래 뇌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손상을 잘 받는 편입니다. 피추이터리 위치를 보면 옵틱 키아즘 근처에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시야장에 보면 이 피추이터리에 튜머가 생겨서 이 옵틱 키아즘을 누르기 때문에 옵틱 키아즘을 누르면 이 안쪽의 망막에 상이 안 맺히게 되니까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 반이 안 보인다. 양쪽 바깥쪽이 안 보인다. 그래서 바이템포랄 헤미아놉시아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옵틱 키아즘의 아래에 위치해요. 이렇게 옵틱 키아즘이 아래쪽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 이 시야 손상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아래쪽이 먼저 눌립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운데, 안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깥쪽이 안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위아래를 따지면 위부터 먼저 안 보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안 보이게 됩니다. 옵틱 키아즘의 아래에 피추이터리가 있다. 스페로이드 사이너스랑 붙어 있어서 우리가 코를 통해서 스페로이드 사이너스를 통해서 트랜스 스페로이드 어프로치를 해서 이런 수술을 하죠. 피추이터리 수술할 때. 자, 그래서 이제 기능 저하증 얘기를 할 텐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안테르 피추이터리에서 만들어질 호르몬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이로이드 그러면 쉬워요. 사이로이드를 만드니까,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재보면 그게 낮아. 그게 낮은 거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피추이터리는, 안테르 피추이터리만 해도 ACTH, TI, TSH, 뭐, LHFSH, 뭐, 그로스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다 분비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테리어 피추터리가 손상이 되면 지금 얘기한 호르몬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어떤 한 가지 호르몬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부족한 증상이 생깁니다. 일단 원인은 성인에서는 거의 튜머가 제일 많아요. 뭐 시한증후군이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좀 드문 편이고요. 실제로 튜머가 제일 많아요. 증상을 보면 HTH가 부족한 증상. 근데 HTH가 부족하다는 게 결국 HTH가 안 나오면서 콜티졸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TSH가 안 나오면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고나도트로핀이 안 나와서 성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이런 뭐 성호르몬 부족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로스 호르몬은 뭐 직접 작용하니까 그로스 호르몬 자체가 부족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증상이 굉장히 넌스페시픽하고 브로드예요. 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환자가.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증상도 생기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도 생기고 이런 성선 기능 장애 증상도 생기고 성장 호르몬 부족 증상도 생기고 다 생겨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이죠, 되게 환자가. 근데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건 여러분 시험 문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런 고나도트로핀 디피션시 증상이 제일 눈에 띄어요. 생각을 해봐요. 뭐 앞에서 똑같이 하이포피추이터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이 갑상선 호르몬 부족 증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추위를 많이 타, 뭐 변비가 생겼어, 뭐 이러면서 갑상선 호르몬 부족 증상을 보면 그럼 우리가 보고 갑상선 호르몬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이 고나도트로핀 디피션시 증상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음모, 엑모의 소실, 뭐 이런 거. 뭐 요즘 들어서 뭐 성욕이 저하가 됐다. 성기능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서 뭐 음모, 엑모가 소실됐다. 뭐 이런 것들. 월경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 부족하면 호르몬이 재서 호르몬이 안 나오고 있어요. 부족해요. 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TSH가 실제로 줄어들진 않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갑상선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프리티포 TSH를 재서 지금 TSH가 잘 안 나와서 프리티포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 LHFSH도 떨어져요. 재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안테레피추터에서 분비되는 것 중에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랑 HTH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하루 동안 분비되는 게 좀 일정한 게 아니라 확 분비됐다, 확 줄어들었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재가지고는 이게 지금 원래 낮은 건지 아니면 아까 나왔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일종 변동이 큰 애들은 그냥 재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자극 검사라고 해서 너 많이 나와봐 하는 검사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너 나오지 말아봐 라고 억제시키면서 억제가 되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기능 저하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극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게 그로스 호르몬이랑 HTH라고 했잖아요. 그로스 호르몬이랑 HTH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혈당이에요. 저혈당일 때 많이 분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을 써서 저혈당을 만들어서 그로스 호르몬과 HTH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슐린 유발 저혈당 검사라고도 부르고요. 복합 뇌하수체 자극 검사라는 거를 요즘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아직도 답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죠? 당연히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고 답은 뭐 복합 뇌하수체 자극 검사, 이건 너무 쉬우니까요. 문제를 보시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진단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인슐린 유발 저혈당 검사라는 걸 하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인데요. 이 치료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호르몬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주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같으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다 부족한데 줘야 되는 순서가 있긴 합니다. 잘못 주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줘야 되는 게 글루코콜티코이드,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호르몬. 이 순서만 지켜주면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먼저 주면 이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써서 대사가 항진이 되면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상대적으로 더 심해져서 더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 유명한 쉬안 증후군이에요. 막내를 출산할 때 출혈이 심했는데 그 이후에 그때 안테리어 피추터리가 손상이 돼서 모유가 나오지 않고 월경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게 쉬안 증후군의 증상이죠. 음모 앵모가 소실되었다. 가장 먼저 줘야 되는 건 글루코콜티코이드입니다. 그 다음이 사이로이드 호르몬. 보시면 글루코콜티코이드 먼저,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호르몬. 그 뒤는 뭐 주든 말든 필요한 만큼 뭐 주면 됩니다. 이 앞에 두 가지 순서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36세 여자 환자가 피로와 구토로 내원하였다. 30세 때 출산 후 출혈 과다로 무월경, 건조한 피부, 음모, 앵모의 소실, 쉬한증후군이죠. 쉬한증후군이면 이게 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에요.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을 막 보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딱 이걸 놓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먹이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토하고 막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왜 그렇다? 우리가 글루코콜티코이드를 먼저 먹이고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먹여야 되는데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있는 상태에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먹이면 이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증상이 악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콜티코이드를 꼭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먹여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